그럼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 북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회를 맡은 김기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 소개를 제가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이 오늘의 북토크 하게 될 책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의 저자이시자 우주 유일의 고전평론가 고민숙 선생님이십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아, 이쪽에 얘기한 거야?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가난한 광산촌에서 태어나셔서 나셨지만 공부운이 굉장히 좋으세요. 공부운이 많으셔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또 제도권 바깥에서는 지식인 공동체 활동을 20년 넘게 지금까지 쭉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곰쌤과 공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내일도 곰쌤 유니버스 시험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그럼 이제 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가 사주명리학과 인문학을 곰쌤께서 엮으셔가지고 쓰신 책인데 이 사주명리학이란 운명학에 대해서 좀 선입견이 있잖아요. 역술인이 한다든가 뭐 도인이 한다든가 약간 좀 낯선 그런 선입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곰쌤께서는 어떻게 이 사주명리학을 만나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사주명리학으로 책까지 내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게 12년 전에 나온 책이고 이게 저쪽 해방촌에 있다가 여기 감의당으로 와서 낸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감의당하고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책인데 내가 내 인생에서 이런 사주 명리학 책을 쓸 거라고는 이제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러려면 가만히 있어서 그걸 만날 수는 없고 어떤 길을 가고 있어야 아주 우연적인 어떤 마주침으로 이렇게 탁 그 길이 열리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동의보감을 배울 때 이제 몸이 아프고 뭐 이제 동의보감을 완전히 막 거의 도 닦듯이 공부한 이제 한의학 청년을 만나가지고 동의보감을 내가 공부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은 호련히 사라졌어요. 내가 가는 길 위에서. 그랬는데 동의보감을 배워서 이제 몸을 이해한다는 건 내가 어디가 아프냐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왜 아프지? 그러면 어떤 생활 습관이 있지? 또 어떤 마음의 행로가 있지? 이렇게 진단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 근데 이거를 왜 내가 반복을 하고 있지?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하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는 뭐 나의 사회적 정체성, 뭐 나의 이념, 뭐 문명의 비전 이런 건데 이렇게 이제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내 뭔가 마음에 리듬과 패턴이 있구나. 사실은 이제 요런 궁금증이 생길 때 딱 동의보감에서 오운육기라고 하는 그 대목을 배우면 육식갑자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이제 몸하고 병, 치유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딱 만난 거예요. 그전에도 이제 역술관을 찾아간 적은 있어요. 이제 공동체가 이동하고 그럴 때. 근데 그때는 뭐 아무런 그게 없고 정말로 어떤 무속하고 구별도 못하고 뭐 어떤 예지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막 놀라죠.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험밖에 없었어요. 근데 육식갑자 배우고 육식갑자가 달력이니까 내가 생일이 언제야? 뭐 2025년 뭐 오늘 며칠이야? 2월 14일 이러면 이제 이게 그 사람이 태어난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태어난 시간 공간이 이제 내 존재의 출발점이다. 이 좌표가 나오는데 육식갑자로 보면 그 육식갑자력에 그게 나오잖아. 뭐 경자년, 뭐 경진월, 경진일, 뭐 경진시라고 한다면 요런 식의 갑자력이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생일이죠, 생일. 그 생일의 어떤 시공간의 조건에서 내가 시작을 한다. 근데 2025년 2월 14일로 오늘 태어난 아기의 생리적 패턴이라든가 걔가 가진 어떤 기질 이런 거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나? 다만 이제 2025년에
뭐 자연재해 또는 뭐 우리나라의 뭐 내후회한 뭐 이런 게 있었고 뭐 시대 상황 뭐 일제 시대에 뭐 태어나고 이런 거를 아는 거지 그 사람의 몸의 생리와 어떤 그러니까 심리죠 심리 마음은 훨씬 넓은 개념이니까 심리의 패턴 행로를 준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력에서 이 생년월일을 딱 뽑아서 일단 이렇게 이제 쭉 상생상극의 원리에 따라서 배열을 딱 하면 거기서 엄청난 정보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일단 뭐 이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와, 이 내가 태어난 연월시 안에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구나가 너무 신기한 거였어요. 별로 안 신기한 눈치네요, 여러분. 너무 그냥 뭐 당연하다는 그런 표정으로. 일단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그 동의보감은 왜 그거를 배우도록 이제 결국 가냐면 타고난 연월일시의 리듬을 이렇게 배열을 하면 그럼 이제 목화토금수 5행의 배열이 나오잖아요. 음양 5행의 배열이 나와.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장기를 많이 쓰고 어떤 장기의 기운을 덜 쓰면 이런 병이 나올 수 있어 라는 그런 이제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리 알면 예방도 할 수 있고 치유할 때도 딱 그냥 그 핵심적인 측면에서 바로 이제 치유가 가능하다. 요렇게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2025년 2월 14일 안에는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병과 치유의 어떤 데이터로 이제 동의보감에는 등장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배우는 순간 이제 이게 너무 궁금해지잖아 막 이제 그때부터는 막 이제 전부 다 이제 자기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오행의 리듬과 배치를 이렇게 막 그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도담 선생님이 또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우연이라는 게 그분은 그냥 수의사 시험 치고 이제 수의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평소에 관심이 가는 인문학 공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건데 그게 이렇게 딱 마주친 거죠. 근데 얘 혼자 막 그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요런 게 인생의 참 묘미예요. 여러분도 이런 걸 좀 맛봐야 될 텐데 막 몸이 아플 때 동의보감에 막 아주 몰두하는 막 청년을 갑자기 만나고 그 다음에 요게 명리 안에 운명 안에 이런 정보가 있구나를 막 우리가 배울 때 또 새로운 선생을 만나고 여기 이런 거 아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게? 근데 이런 우연이 수없이 지나갔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걸 캐치를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인연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다 흘려보냈을 거예요. 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에 쏠려서 그게 안 보여요. 저는 공동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거예요. 제가 그냥 정말 불행히도 교수가 되고 네, 그래서 우주유일의 고전평론가가 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가족과 직장 그 안에서 내가 살았다면 이런 인연을 못 만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길을 갔으니까 이런 인연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만나서 보면 세상이 그런 식의 이제 우연적 마주침과 거기서 필연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막 눈에 보게 돼요. 근데 요게 바로 같이 작용을 하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게 그냥 덜컥 와서 날 어떻게 막 갑자기 이렇게 어디로 올려주고 이런 걸 꿈꾸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나는 가만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어디서 뭘 와가지고 나를 갑자기 막 부귀와 뭐 어떤 굉장히 높은 데로 이끌어 줄 거야. 이거를 기대하고 이런 게 내 인생에 있나 없나 이걸 가지고 이제 명리학을 맨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미신의 영역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하여튼 요런 맥락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운명이라는 걸. 그런데 명리학이 내 몸의 어떤 생리의 패턴과 심리의 어떤 행보를 대강 보여주는데 너무 이게 적중한 거야. 이거 내가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온 내력이 있잖아요. 너무 이해가 되는데 이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웠고 그때 이제 또 도담 선생님이 있어서 이제 아주 뭐 그런 브레인에 연결이 되면 그냥 뭐 이게 그냥 오픈 AI 아니겠어요 이런 게. 그리고 동양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뭘 굉장히 그냥 가르쳐주고 싶어요. 무상으로. 진짜 오픈 AI야.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딱 맞아서 그러면 이제 저뿐 아니라 그때 막 공부했던 이제 장금이나 그 가미당 초기 멤버들은 막 흡수력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거의 배우자마자 바로 그 저기 살림 멤버들을 모아서 2박 3일 그 저기 워크숍 같은 걸 해서 강제 주입을 했어. 그래서 이제 갑자기 다 습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강의를 열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 또 너무 깜짝 놀랐어. 이걸 이렇게 배우고 싶어 했나?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배운다는 거는 그 전에 없었거든요. 좋은 사람, 용한 사람을 찾아간다 했지. 자,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말씀 들어보니까 사주 명리학이 나의 이 인생을 좀 이렇게 해석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 또 그 강의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거 보면은 이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 같은데 왜 이 명리학이 신비나 미신의 영역에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리학에 무관심한 채로 살 수는 없어요. 문화권 자체가. 달력을 계속 그렇게 쓰고 해마다 뭐 올해가 푸른 뱀의 해니 뭐 계속 뭐라고 하고 그다음에 절기가 뉴스에 항상 나오는 거 아시죠? 저 뉴스가 왜 나오지? 저게 유용한가? 그걸 유용하게 쓰지도 않는데 꼭 나와요, 꼭.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몇천 년의 문화적 토대에 그게 이미 있어요. 이 음양오행의 갑자력이. 그리고 불과 한 120년? 그 전에 조선시대까지는 그 갑자력을 가지고 생활과학으로 다 썼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사주단자 보내는 거예요. 궁합 보는 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궁합을. 그렇게 보는데도 왜 이렇게 안 맞을까요? 왜 이렇게 맞짱 드라마는 계속 나오는 걸까? 그거 하고 이사 갈 때, 그 다음에 여행 떠날 때. 왜냐면 그거를 반드시 봐야 돼요. 왜냐면 그때는 다 위험하거든. 산을 건너서 가야 되죠, 산을. 그러면 이제 그 호환. 호랑이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그 다음에 산적들. 이러니까 이제 그런 운기, 그리고 이제 집을 지을 때 이런 것들에 다 이거를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착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20세기의 서양 과학이 오면 이런 식의 프레임, 이런 식의 패러다임을 절대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납을 못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동양학은 생리, 심리, 그리고 윤리까지 다 통합적으로 해서 운을 설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병을 설명할 때도 그냥 어디 장부에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너 생활 습관이 어떻지? 또 마음에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지금 너무 상심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근데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 좀 인의예지신, 좀 어진 마음을 키워. 이런 게 총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서양은 이거를 낱낱이 쪼개버렸어요. 쪼개서 아프다 그러면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 있는 이제 분자 구조라든가 부족한 걸 메꾸고 이런 식으로 치유를 하는 모든 과학이 그렇게 나누어져서 그 상태로 막 이렇게 분석이 되는 그런 방식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리듬과 패턴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과학이 아닌 거예요. 왜?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가 없고 분할해가지고 요소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다 비과학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한의학이나 명리학, 풍수지리 이런 게 다 언더그라운드로 들어가 버렸죠. 초기에 아주 과격하게 그거를 다 이 제도권에서 없애버렸어요. 다 제도권 학문이었거든. 그게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명리 또 시험을 봐 시험 중인들이 보는 거지. 근데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사대부들도 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막 사대부들이 우리가 왜 이런 기술학문을 배워야 되냐. 거꾸로 그때는 이 명리학이 기술지였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성리학자들이 성리학은 이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가 설정이 돼 있어요. 군자의 길을 가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는 운이 어떻고 저떻고가 의미가 없어요. 거기가 지옥이든 천국이든 상관이 없어. 그 길을 가는 거야. 그게 도학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운이 이럴 때는 좀 수그렸다가 이럴 때는 좀 뭐 장사를 해볼까 뭐 이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선비 사대부가 할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는데 생활적으로는 다 유용하게 쓰인 거죠, 사실. 그러면 이제 주역이라든가 성리학 이런 영역에서 말하는 우주의 이치,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차원하고 이 명리학에서의 이제 삶의 방향이나 이런 거를 설정할 때 이게 충돌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 원리, 이 이치를 따져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그런 식으로 활용한 이제 그 간신배들이랑 뭐 무속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왜 궁중에 왜 사극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 장희빈 보면 막 바늘로 찌르는 막. 그리고 뭐 어느 날짜 어느 시간에 뭘 한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쓰고 막 그 뭐야 임꺽정에 봐도 거기 막 그 모든 그 이제 명리를 가지고 왜 기가 막히게 또 적중을 시켜. 적중이 다 뭐냐면 기륭화복을 적중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기륭화복으로 빠지게 되면 미신이 돼요. 다. 그거는 어떤 종교든 다 마찬가지야. 기륭화복을 넘어선 윤리가 결합이 돼야 이 학문이 정말 이 수준 높은 아주 지성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두 가지 측면, 생활과학적인 거, 그 다음에 정말 기륭화복을 따지는 이런 그 어떤 욕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운으로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속성 이거 하고 또 이제 명리를 제대로 배우면 그런 이제 성리학이나 그런 뭐 불교나 이런 거랑 또 다 연결이 돼 주역하고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운이 좋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까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까 그게 군자 성인이 되는 그 길하고 또 연결이 돼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이 차단이 되면 이제 미신이 돼서 혹세무민해가지고 막 세상을 엄청나게 어지럽히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활과학으로는 이게 아주 유용했기 때문에 특히나 농경계 사회니까 그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두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올해가 가뭄이 올까 안 올까 이런 것들에는 이게 아주 굉장히 적중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이 됐는데 서양 과학이 들어오면서 일단 이 패러다임 자체가 그냥 박살이 난 거지.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다 낱낱이 분할해서 봐야 돼. 그게 이제 지금 스펙 문화까지 이어지는 거죠. 스펙이 다 낱낱이 쪼개갖고 이 사람의 능력을 채점하는 거잖아요. 네, 성형을 이렇게 견적을 내는 거라 그런 거 뭐 다 그렇게 돼 있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미신이 됐다. 미신으로 취급이 됐고 그 교육을 우리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미신이다. 저거는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 나도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런데 그 이제 이거를 우여곡절 끝에 배우고 나 보니까 뭔가 속았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상류층은 이 음양오행을 너무너무 다양하게 활용했어요. 지금 재벌들이 제일 많이 있을 거예요. 재벌과 정치인들. 그래서 이제 뭐 끊이지 않고 무슨 무속 명리 얘기가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혼란 속에서. 그러면 우리 이 공교육 받은 사람들은 뭐냐고 건전하게 우리는 이거 절대 배우면 안 돼. 그래서 막 거기 갈 때도 막 이렇게 좀 얼굴 가득하고 자기들은 다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오픈돼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았고 또 현대 이 서양식 학문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나는 이제 박사도 받았는데. 내가 배운 공부 안에 내 인생의 어떤 길을 여는 지도는 없어요. 이제 그걸 느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건전한 민주시민이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어떻게 늙고 병들어 죽는가도 없고 현대 이 서양 그 교육의 패러다임 안에는 그냥 그 문제는 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네. 뭐 인생이 괴롭고 뭐 이런 건 다 그냥 다 그 사생활의 영역으로 다 치부가 되고
세금 잘 내고 뭐 저기 공중 도덕 잘 지키고 뭐 이런 종류의 거 외에는 인간에 대해서 뭔 지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왜 명리학이 절대 사라질 수 없고 무속도 절대 사라질 수 없어요. 그 빈자리를 바로 이제 이건 누구도 채워줄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엄청나게 이제 성장하고 점점 비대해지고, 그러니까 소위 과학이 발달하는데 점점 더 그 명리 그 사주 보는 데가 많아지는 그때 12년 전에 특히 그때 그 저기 종로에 가면 그냥 뭐 천막인가? 뭐라고 하죠? 그게 쭉 서 있잖아. 지금도 있나? 그리고 그때만 해도 뭐 그 블루오션 뭐 이래갖고 한 뭐 몇십만이 아마, 그리고 진짜 이렇게 그때 보니까 가는 데마다 뭐 다 철학원이 있는 거야. 도시 지방에 가도 다. 그럼 이렇게 그 생활하고 완전히 밀착이 돼 있는데 우린 안 보이는 척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뭔가 너무 부조리하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 우리 이제 백수를 지향하는데 백수가 그 세상에 뭐 노동력으로 뭘 이렇게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는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CEO 강의나 이런 그 무슨 굉장히 그 정규직들, 왜 이제 은퇴 직전에 정규직 이런 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많이 권하죠. 이거 배워서 괜찮다. 일단 미천이 너무 안 든다. 그냥 천막 하나 있으면 되고 좀 그게 그 낡을수록 더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 안에 인테리어가 필요 없다. 책만 있으면, 책도 아주 낡고 두꺼운 책이 있으면 굉장히 이분이 굉장히 심하구나. 그런데 일단 와서 뭔가 답답하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치유력이 있다.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뭔가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직업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엄청나게 뭐 상담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우리가 디지털 아니라 어떤 과학이 발달을 해도 이거를 축출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럴 바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끄집어낸 거죠, 제가.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공부가 없었다, 이렇게 딱 와닿았었는데, 그러면 사주 명리학을 통해서 저희는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건 어디에 던져진 거잖아요. 그냥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어떤 이제 이 한국 사회의 어떤 집안에 어떤 조건이 나에게 딱 주어진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거조차도 내가 어떤 아주 오랜 무의식에서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태어날 때 인지적으로는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나는 던져져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거지. 그리고 사회의 관습이나 교육 시스템 이런 것도 다 그냥 세팅이 돼 있어. 그럼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이제 그거를 하나씩 알아차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교 가려면 가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혼란이죠. 내가 왜 여기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나 집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그렇다고 주입이 되는 거죠. 이게 내가 탐색해서 아는 게 아니고 주입이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라 방향을 이제 정해주죠. 이제 일단 가족에서, 그다음에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떤 게 좋은 삶이야. 그래서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게 왜 좋은 삶인가? 저게 정말 과연 좋은 삶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되게 혼란에 빠져요. 그게 이제 사춘기 때부터 시작이 돼요. 몸에 이제 몸의 생리적인 게 막 이제 카오스로 막 용솟음 치면서 욕망이랑 막 하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뭐가 강렬한 충동들이 막 느껴지고 하는 이런. 이제 그럴 때 지금 교육은 뭐라고 하지?
그냥 엄마들은 뭐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조금만 참아라. 대학 가서 연애를 해라. 뭐 일단 대학은 가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아주 피상적인 한 부분이잖아요. 대학 간다고 해결되지는 않고 그 다음에 결혼한다고 해결이 안 되고 이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게 생활에 관련된 질문들은 뭐 그 이제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는 이제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거 말고 그냥 보이지 않는 거를 지금 탐구를 해야지. 그래서 이 명리학을 배우면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패턴.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하나의 지도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완벽할 리도 없고 이게 유일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지도예요, 지도. 그러니까 사회가 주는 이제 지도. 너의 위치는 뭐고 지금 너는 뭘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코스웍이 있듯이. 근데 이거는 되게 삭막한 지도야, 사실. 그거를 밟아가면. 그리고 나의 고유성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군중을 따라가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해보면 누구나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다 들어가죠. 이건 아주 기초적인 이제 기본 모델이라서 이 다 목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기본이니까 목화토금수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아가는 거지. 근데 거기에 이제 가지고 내 생년을 여기에 넣었어. 일단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다 평범하고 굉장히 뭐가 균형이 잡힌 것 같잖아. 사주는 엉망진창이야. 뭘 한쪽으로 막 쏠려 있고 뭐가 넘치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저도 완전히 이쪽으로만 있거든요. 이 오행은 아닌데 이 사주 흐름으로. 거기서 이제 일단 그냥 이게 다 불균형을 갖고 있구나. 모든 사람이 불균형을 안고 태어나는구나. 그게 눈에 보여요. 어떤 사주도 뭐 균형을 잘 잡고 있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 음양합평지인인데 그런 사람은 안 태어난대. 그 사실이 충격이었어. 우리는 막 그런 막 뭐 사주가 있고 막 그런 존재가 있을 것 같잖아. 그리고 뭐 중국의 황제고 그러면 뭐 그럴 것 같잖아. 중국 황제들도 사주가 엉망진창인 거 같잖아. 사주 균형으로 보면. 그래서 팔자가 다 공평하구나. 그걸 느꼈어. 그러니까 나는 이 불균형을 이렇게 겪어가고 다른 사람은 또 그걸 겪어가는 것이지 그거를 무슨 이렇게 사회적인 계급이나 뭐 경제적 격차, 학력 이런 걸로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말을 해주나? 안 해주잖아요. 어딜 가도 그냥 차별이 있어. 어딜 가도 위계가 있고. 근데 사주를 딱 보면 그게 싹 살아. 저는 진짜 그 동의보감이랑 명리를 배워서 컴플렉스가 없었어요. 컴플렉스가 많았는데 보다시피 여러 가지로. 예. 그런데 다 각자의 어떤 괴로움, 짐, 뭐 하여튼 각자의 어떤 조건 안에서 정말 애를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이제 보게 됐고 10개의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이걸 보고 또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다 이제 요 안에 있는데 인간이 산다는 게 이런 식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것이 또 너무 뭐라고 하지? 이 혼란에서 뭔가 길이 생긴 것 같았어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그러면 굉장히 막 그냥 복잡해요. 그리고 막 복잡할수록 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래서 결국은 모른다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되게 거기서 거기잖아. 저래 봤자 뭐 저 인생이고. 근데 그걸 위해서 막 죽을 똥살똥 하는데 막상 거기에 도달하면 참 별게 없고. 그래요. 사실 뭐 대단해 보이는데 뭐 친해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제 여기 있는 건데 이제 사주에 들어가면 비경겁제 이런 영역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자존감의 영역이에요. 내가 자존감이라는 게 잘 발달이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당당하게 우열이 없이 사람을 대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이게 발달이 되면 어떻게 돼?
자기 기운이 완강하겠죠. 이거 아주 되게 이제 쉽게 설명하는 거, 케이스에는 또 다 다르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자존감의 영역이 아주 약한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가장 자아가 강해요. 반대로. 비겁이 강한 사람 오히려 그게 자기를 지키는 힘은 센데 그런데 남한테 그걸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밖에 없다든가 이러면 엄청나게 그거에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강해져. 이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다 요거 아니면 요거야. 그 이게 잘 균형 잡게 돼 있어. 이러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태어나서 뭘 해야 되냐면 일단 먹고 내가 세상과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기를 쓰고 나를 표현을 해요. 이게 표현력이고 식상이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먹을 복이나 뭐 성욕, 그 다음에 어떤 기질, 그 외에 소질이 있다 그런 거 있잖아. 얘는 진짜 나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춤을 추네 이런 애 있잖아. 걷자마자 그냥 피겨를 타네 이런 애들. 막 말을 배우자마자 그냥 작곡을 하고 모차르트 4살 때 작곡했는데 그게 최고의 그의 불후의 명자 30대 한 거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표현 소질이 그리고 이쪽이 발달한 사람은 언어 능력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있다고 뭐 다양한 그러면 이제 다양한 외국어를 할 수도 있지만 하루 종일 떠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지가지. 근데 이 범주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발달이 안 되면 어떻게 돼? 남 앞에 서면 부들부들 떠는 거지, 부들부들. 간디도 그냥 변호사인데 그냥 부들부들 변론을 못했다는 거 아니야? 변론. 변호사가 말을 못하.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이게 있어야 살겠구나. 그걸 알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소질을 막 내가 발휘를 해서 매듭을 져야 돼요. 그게 재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구성하는 힘이에요. 딱 완성을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재성은 그런 일머리가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와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일머리가 없으면 재능이 엄청 많은데 맨날 사기당해요. 그 연예인 중에 많잖아요. 정말 뭐 끝도 없이 막 그 노래를 부르고 뭘 하는데 아침마당에 나오면 항상 막 수십억 사기당하는 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이 겹치고 막 뭐 매니지먼트가 결합이 되면 이거를 딱 매듭을 짓고 뭘 가는 게 있어요. 그냥. 일을 잘한다 그러면 막 딱 마무리를 잘한다. 끝나고 나면 아무 뒷얘기가 없고. 근데 뭘 했는데 뒤에 그냥 뭐 온갖 그 잉여와 뭐가 남아가지고 그거 모든 사람이 그거 수습해야 되고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뭐 불가능하죠. 돈을 관리하는 능력으로. 근데 이것도 역시 이게 재물이 그러면 우리는 사주에 재성이 많다 그러면 와 일단 막 돈은 됐어 이제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에 대한 욕심이 돼요. 돈에 대한 욕심. 그래서 막 투잡 쓰리잡을 막 돼. 아니 그래서 막 그 삼성을 다니면서 밤에 또 뭐 육개장 그 집 하고 막 이런 투자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기가 태과가 돼서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 근데 나는 안 그럴 것 같다. 이런 게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리듬이 있어서 내가 돈을 버는 걸 귀신같이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 그래서 뭐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없다니까.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떤 능력도 과도하게 표현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컨트롤하는 거지. 주변의 사람들을 컨트롤 못해요. 그래서 이제 뭐 재성이 많다 그러면 오히려 부자 되기는 좀 그러네. 일은 열심히 하겠네. 계속 털어먹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냥 파산하고 그 다음날 바로 시작해. 이런 분들 정말 재성만 가득한 분들은. 근데 진짜 부자는 재성이 없어요. 그 진짜 재벌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이제 여기 이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재성 다음에 오는 건 관성인데 관성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 활동을 하니까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지위를 갖거나 뭐
우리 같은 백수 공동체도 그 나름의 역할이 있잖아. 지위가 있어. 사회가 알아주지 않아서 그런 거지. 권위라고는 없어서 그렇지. 다 사람이 모이는 데는 역할이 분담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군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확실한 위계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뭐 정치도 만약에 위계만 있다 그러면 권력화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많은 사람의 삶을 어떤 행동을 책임지고 싶다는 마음이 원초적으로 있다고. 왜냐면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이기 때문에 무리 속에서 살아야 돼요. 무리와 연결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원초적으로 세팅된 욕망이라니까. 재물에 대한 집착도 원초적으로 갖고 있지만 무리를 이끌어서 같이 어디를 향해 간다. 아니면 같이 잘 산다.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요. 그게 나중에 이제 정치로 발전했겠죠. 호모 폴리티쿠스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있는 곳은 정치가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에 자꾸 얘기를 하면 막 그 혐오가 생겨. 그러니까 이런 그 원초적인 그 생물학적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통솔한다는 건 사실 이끈다는 건데 사실은 그 다수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 간디는 이 힘이었어요. 간디는 정말 그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살았어요. 어디를 가든. 그래서 월요일 하루는 말을 안 하고 요즘으로 치면 채팅만 하는 건데 필담, 묵언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집이 인도 전역에 곳곳에 다 있었죠. 어딜 가서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다. 그 마음 안에는 신하고 하나가 되는 길은 모든 존재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왜? 신은 모든 존재를 통해서만 드러나니까. 이런 황당한 논리로 그렇게 변소 청소라도 안 하면 막 그냥 오히려 막 불안해할 정도로. 변호사를 하면서 그 지저분한 이제 그때는 화장실이 아니야 변소죠 정말. 너무너무 지저분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전염병 돌면 가서 그 사람들 돌보고 이런 걸 한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관성의 핵심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민주주의가 된다는 건 저는 그게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정치인들에게 의전이 없어져야 돼요. 문 열어주고 이런 거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막 뭐 비서가 막 수발들듯이 하는 거 그거 싹 없어져야 돼. 그냥 정말 봉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야? 지역 주민을. 지역 주민이 어디가 지금 힘든가, 어디가 문제가 있냐, 이런 거 하려고 하잖아. 그 전제가 싹 바뀌어야지 이제 우리가 정치적 갈등을 훨씬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정치인들 대부분은 국회의원을 포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될 것이냐, 아니면 봉사가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사이에 있어요. 이 권력 의지가 강하면 당연히 이제 완강해지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가도 그냥 절대 내가 이걸 놓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데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의전을 계속 받고 싶다가 있어요. 아주 유치찬란해. 대신 내가 뭐 하면 막 의자 빼주고 뭐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대? 뭐 경호를 하는 건 난 이해를 해. 그렇게 하면 이제 전 세계가 그런 국가로 형성이 되면 경호를 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그걸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암살을 하냐고.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사유, 마음의 힘이 이렇게 큰 거야. 이 전제를 싹 리셋을 하잖아? 그러면 많은 갈등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재물은 그렇지, 관운 그렇지. 이거 다 물어보러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사주에 요런 게 있는지 몰랐죠. 그냥 가는 사람들 몰랐죠. 식상이라는 게 있어? 이게 그리고 인성이라는 게 있어? 몰랐죠. 비겁. 요 두 개 물어보러 간다고 돼. 그리고 왜냐면 이게 남성한테는 부인이나 여성, 연인. 이것이 여성한테는 남편이나 애인이거든. 그러니까 가서 이제 요것과 요거를 물어보면서 동시에 이상한 사주를 또 갖고 와. 이게 뭐야? 이 사람을 좀 봐주세요. 궁합이 잘 맞습니까? 근데 남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욕망과 같이 붙어 있어. 아주 원초적인 욕망. 이거는 이제 성욕, 소유욕. 성욕이 갖는 두 가지 그 힘이 있어요. 힘. 소유욕하고 지배욕.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많이 가지면 그게 굉장히 그 돈을 그런 방향으로 쓰게 되고 권력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내가 이 명리학을 배울 이유가 없지. 나는 이것과 인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이런 거는 극복해야 된다. 타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인성이 있더라고. 인성. 이게 이제 공부운이라고 하는 건데 어머니 복이기도 하고 이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탐구하는 힘이에요. 공부라는 게 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공부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식상이 발달하면 머리가 좋아서 성적은 되게 좋아. 그러나 그게 진짜 공부를 할 때는 안 돼요. 공부의 이 운, 그러니까 이 공부의 힘을 계속 내가 끌고 간다고 하는 건 내가 어떤 뭐 재물을 어떻게 일구든 그 다음에 어떤 지위에 있든 끊임없이 내가 성찰을 하겠다. 통찰을 할 때는 인간과 세계를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으로 가는 거야. 내가 특수한 조건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이제 점점 기륭하복의 사술로 가요. 근데 이게 아니라 보편을 향해 가는 거지. 네.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을 넘어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있다는 게 아주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상생이 되니까 나라고 하는 자아가 비겁이 어디에 쏠리지 않고 독선이나 아집에 에고에 쏠리지 않는 그 당당하고 수평적인 어떤 그런 거를 잘 갖춘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도 권위를 내세운다거나 아니면 뭐 자아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닌 예민하게 막 그러지 않고 누구를 대해도 그냥 평범하게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 달라이라마는 모든 사람과 친밀하게 대하는 그 탁월한 재능을 갖고 계셔서 30만 명한테 축복을 내려주는 그걸 며칠에 걸쳐 하는데 그러면 정말 생각만 해도 우리는 지금 진짜 기절할 것 같아요. 30만 명한테 축복을 내려줘. 근데 34만 9,900 몇십 번째 됐던 사람이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갔더니 마치 1번 첫 번째 하듯이 너무 반갑게 오래된 친구 반갑네. 그걸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34만 몇 번째인데. 그 이런 게 바로 그 마음의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달라이라마 사주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주 밑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 영역. 사주는 하나의 내가 이제 어떤 저런 식의 오행에서 어떤 식의 생리적, 심리적 조건을 갖추고 시작하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도예요. 그럼 뭐 여기 이제 이게 발달하신 분들은 뭐 요즘 제가 여기 썼잖아요. 지금 식상 시대라고. 그러니까 언제부터라고 해야 되나? 코로나 전후? 아니 그 이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디지털이 하여튼 우리나라가 고도화되면서 제일 먼저 폭발한 게 이 영역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TV가 예능 전성 시대가 되고 그다음에 먹방. 저는 먹방을 보고 진짜 너무 문화적 충격을 받았었거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막 미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진 시대. 그래서 뭐 오늘인가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일본의 먹방 있더라고요. 근데 햄버거를 600개? 거기 나온 숫자가 이게 정말 신화적인 숫자야. 그러다가 지금 너무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쉰다고. 아니, 살아있는 게 용한 거지. 나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잔인하다. 저거를 100만 명 이상이 보면서 대리 충족을 한다. 여기도 많이 있죠, 지금. 그런 먹방 봤던 사람들. 너무 잔인한 거야, 그거. 이쪽이 발달하면 굉장히 잔인해져요. 왜냐하면 욕망을 막 무제한으로 자기의 감각을 극대화하잖아요. 다른 존재의 고통, 자기의 고통도 못 느껴요. 고통이 클수록 쾌감이 크다고 생각하기 잘못해.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기운이거든. 식상이 발달하면 평생 먹을 복이 있고 어딜 가도 친밀함을 느껴. 누구하고도 친밀해질 수 있는 그 능력. 제가 여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옆에 아무도 안 오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야. 나는 평생 공동체를 했는데 이렇게 나하고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을까? 어디를 가나? 놀랍지 않나요? 또 혼자 식당에 가면 어떤 식당이에요? 거의 80% 이상의 식당은 날 거부해요. 그 식당에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뭐 하여튼 아주 그 케이스가 뭐 5만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얘기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 이거는 뭔가 평균적인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을 가까이 크로즈 해보면 이게 막 천차만별. 그냥 타고 나서 그냥 저절로 막 되는 사람이 있고 그쪽으로는 아예 그냥 뭐 눈길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제 조건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너무 이렇게 이 충분히 먹을 게 많은 시대인데 왜 이렇게 미각을 탐할까? 그게 나는 정말 미스테리였는데 이전에 생각하면 지금 이전 세대 87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민주화가 됐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먹는다는 게 지포하고 소주 이런 거고 거기에 특별히 불만이 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오로지 이 대학생들이나 사회적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서 관성이 넘치는 시대. 근데 이게 이제 시대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막 뜨기 시작하고 민주화 이후에 응팔에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이사 가잖아요. 좋죠. 재개발. 그러면서 막 돈에 그냥 이제 막 눈을 뜨기 시작하더니 디지털 이후에는 그냥 이제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되면서 감각이 극대화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시각하고 미각이었어. 그러더니 그냥 드라마는 지금 되게 옛날보다 훨씬 더 줄었고 예능인데 예능도 다 어디 가서 먹는 거야. 해외에 가서도 먹고 정선에 가서도 먹고 그냥 저 어촌에 가서도 먹고 그냥 온 세상에 있는 맛있는 거는 다 처먹겠다는 놀라운 처먹 정신 정말. 아니 지금은 근데 좀 줄었어요. 지금은 정말 채널을 50개를 이렇게 돌리면 반 이상 반은 유재석이 나오고 반은 먹방인 이런. 근데 요즘 그게 조금 줄었더라고. 유재석이 많이 나오질 않고 그 다음에 그 먹방도 조금씩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시대의 어떤 운인 거죠. 하여튼 그래서 요 안에서 지금 다 우리가 이제 길을 걷고 있다. 이거를 알면 이제 내가 혼란스럽지 않고 내가 지금 어디쯤 있고 어떤 기운을 많이 쓰고 있지? 이렇게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아주 유용한 지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겠죠. 이제 더 이상 저런 먹방 시대. 그러니까 갑자기 작년 이제 12월 3일 이후 정치가 비대해졌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이 몰락하잖아요. 자영업은 다 식상이에요. 특히 음식. 그쪽 자영업이 엄청 많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관성하고 이쪽으로 지금 이게 비대해지면 저쪽이 지금 여기가 지금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 이게 비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관성이 없어져. 책임감이라고는 없어져. 누군가와 함께 무엇을 한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그게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나 혼자만 즐기고 싶어요. 그게 이제 이 증식을 원하니까 남하고 나눌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결국 생명력이 소멸돼요. 그래서 죽음 충동을 향하니까 그게 불면증, 우울증을 낳게 된 근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럼 뭐가 사라지냐면 내 안에 관계망이 사라진다니까. 이 관계를 만드는 힘이 관성이거든요. 어딜 가도 내가 어떤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는 북극에 가도 바로 북극곰과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세렝게티에 가면 누우야 걔네들하고 바로 그냥 접속할 수 있는 그게 생명의 핵심인데 그게 관성인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내 욕망을 제어하겠다가 있어요. 관계를 맺으려면 나를 제어해야 만나지. 내 욕망을 막 쓰면은 절대로 이게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다 각자 도생으로 가. 와, 이게 내가 시대를 이렇게 명리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 내가 예전에 이걸 채널 가지고 분석한 적이 있거든. 이걸 가장 잘 표현하는 TV 채널이 있어요. TVN이야. 거기에 모토가 아주 재밌어. 즐거움은 끝이 없다. 거기는 음식하고 드라마잖아. 그래서 회사의 비전이 모든 전 세계인이 하루에 한 끼는 한국 음식을 먹고 하루에 한 편의 한국 드라마를 보게 하는 거예요. 감각이 극대화죠. 그게 막 엄청나게 잘 나갔는데 TVN이 작년부터인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 징후인 거죠. 왜냐면 이 기운으로 계속 가면 다 불면증, 우울증 앓고 고립돼가지고 전부 다 이제 스스로 자기 삶을 그 방치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그런 걸 이미 밟았고 유럽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왜 돈이 너무 필요해? 왜? 이 감각을 극대화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근데 일을 하기 싫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안 해. 이걸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부모님을 뜯어. 그래서 이제 이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금융자본에서 완전히 버블 경제는 이 일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일을 해서 내가 재물을 일구는 이 욕망도 사실은 사라지게 하거든요. 그리고 굳이 해야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렇고 그런 일도 또 찾기가 어렵지. 하여튼 그런데 이제 재성을 나타내주는 그 채널은 따로 있을 게 없고 저기 홈쇼핑이나 저기 광고가 다 이거예요. 오로지 뭐냐면 막 너를 행복하게 해줄 테니 돈을 투자해. 이 자동차를 타면 정말 천국을 체험할 거야. 이런 거를 막 너무 멋진 이 화면하고 아주 시적인 그 광고 카피로 흘려서 시가 다 죽었죠. 덕분에. 광고 카피 때문에 시가 죽었어요. 시라는 게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 관성, 내가 예전에 관성이 아주 충만한 채널이 있었어요. 손석희가 했던 JTBC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완전히 그냥 거의 경영 위기에 시달릴 정도로 시청률이 떨어졌는데 다시 이것도 무슨 팔자야? 이게 뭐야? 방송도 팔자가 있나 봐. 그럼 지금은 근데 MBC보다 못하 있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엄청났었잖아요, 화력이. 근데 다시 하여튼 이제 JTBC가 부상을 하게 된 거. 그러니까 이게 정치, 많은 다수의 삶이 이렇게 문제가 될 때, 그게 이제 그거를 함께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KBS가 여기서 밀려버린 거죠. 사실 KBS가 그 역할을 가장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되게 위험해져요. 이제 저런 공영방송 전체가 위험한데 사실 유튜브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KBS가 영향력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점점 해체로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 뭐겠어? EBS. 아주 좋은 프로가 많아. 보면 다 정말 너무 교훈적이야. 근데 안 보지. 여러분이 책도 그렇지 않아요? 고전을 읽어. 그러면 귀에 들어와요? 좋은 걸 알겠어. 됐어. 그리고 우리가 다 그런 리듬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EBS 다큐를 봤는데, 와, 저런 이 세계. 거기는 이런 우리 표면적인 이 사회적 이런 것도 다루긴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자연의 원리라든가 우리가 가보지 못한 어떤 지구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진짜. 이제 감탄하게 된다니까, 진짜. 저런 것들이 저렇게 다 보물처럼 숨어 있는데 아무도 발굴하려고 하지 않든. 이게 우리 개인이 쓰는 에너지에게도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죠. 저는 평생 공부를 했는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공동체를 했는데도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근데 평생 공부를 하는데도 공부할 때마다 저항감을 느껴요.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도 특히 글을 써야 될 때 이걸 안 쓸 수 있는 무슨 그런 의미를 부여해주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근원적으로 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서 뭔가 자맥질을 한다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나를 살리는 기운이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걸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아직도 있구나. 이렇게 관찰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 사회 현상도 그렇고 이런 그 사람의 어떤 특징 이런 거를 이렇게 관찰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걸 배우잖아.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 어떤 찾아내는 이 명리의 어떤 숨어 있는 리듬 이런 거를 아는 것도 아주 쏠쏠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진짜 내가 찾아낸 건데 지금 얘기한 거 다 내가 이 명리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한 건데 여기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거든. 그리고 외국어를 잘 익히겠지. 그러니까 나는 망했지 내 청춘은. 어쩌자고 그 어문학과를 가서 그것도 동문학. 그래서 내 인생에 치명타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내 인생에 흑역사고 그냥 꽝이 아무것도 내가 독일을 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걸 아주 잘하는 신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과 결혼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그 음식을 좋아해. 우리나라에 귀한 외국인들을 다 생각해봐요. 식상 기우는데 그게 말, 밥, 그리고 성. 이게 하나로 딱 꿰있어. 이걸 내가 찾아냈다니까. 네. 그런 사람은 외국에 가서 적응을 잘합니다. 일단 음식이 잘. 근데 이게 안 되면 막 굉장히 머리가 좋고 뭐 영어를 잘해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식상이 아니라 인성기운으로 영어를 하고 있는 거지. 참고 견디면서 언어를 하는 거지. 잘 하는데 계속 말하는 게 싫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진짜. 그런 사람은 오래 못 살아. 그게 아니라 그 나라에 오래 못 살아.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네. 재밌습니다. 네.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운명을 저주하거나 내 팔자를 꼬지 않으려면은 각 단계의 스텝을 충실히 밟아서 리듬을 잘 타야 되겠구나. 근데 그 리듬을 탔다는 게 일상적으로 뭘까가 되게 좀 헷갈려지더라고요. 뭐 어떤 일을 하든 아니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뭘 시작을 하든 끝내든 간에 내가 이게 잘 발산을 하고 그다음에 잘 수렴을 하고 이런 리듬을 내가 잘 타고 있다는 걸 내 책에서는 인연을 남기지 않으면 리듬을 타는 거다라고 써주시긴 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판단을 하려니까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거는 지금 선택한 삶이 진짜 충분히 내가 원하고 나에게도 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 길이라는 어떤 기준이 없어서 자꾸 그거를 하나하나를 자꾸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먼저 선택하는 나의 직업이든 내가 일상적으로 하고 싶은 어떤 것의 그 밑에 뭐가 있나, 동기가.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냥 어떤 길을 많이 선택을 하죠. 그걸 하고 보니 재밌네. 근데 재밌는데 또 굉장히 의미도 있네. 라고 해야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부여를 못하면 내 마음의 힘을 안 쓰는 거야. 그러면 휩쓸려 가게 돼. 그럼 사주는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을 그냥 아주 그냥 그 바람에 계속 휘날리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뭐 역마가 들어오면 갑자기 남아프리카에 가 있고 막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막 너무 막 그 청순가련한 청년기를 보내다가 중년에 막 파문파탈이 돼 있고 그래요. 그 사주에 그 사주를 보면 이해가 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베이스가 지금 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건 팔자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야? 아니 팔자가 나지 나.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나라고 하는 주도성이 있는 건가? 없는 거잖아. 거기에 그 욕망의 그 바람에 그냥 부대낌에 이리 부대꼈다 저리 부대꼈다 했던 거지 그냥. 이 오래 살아보면 알게 돼요. 내가 왜 갑자기 그런 선택을 했지? 그러면 이제 최초의 동기가 내가 뭐였냐. 그게 마음이잖아. 마음. 그거는 이 사주로부터 벗어나 있는 영역이에요. 그거는 침범을 못해 팔자가. 왜? 철저히 이거는 이 온 세계와 우주와 연결된 그 베이스에서 나라는 존재가 플랫폼으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쓰는 거거든. 그건 에고의 가치지라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할 거. 근데 나는 막 부자가 되고 싶어. 이거는 그 마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소질이나 나의 책임감 등등이 있는데 다 불균형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잠재태가 있다는 거예요. 잠재태. 그게 마음의 영역이야. 내가 명이 짧은데 나를 명이 길게 하고 이러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 우주의 원칙을 지금 어긋나니까.
그리고 뭐 몸을 갑자기 바꿀 수 없잖아. 예. 그러니까 뭐 성형해도 그건 안 되는 거야. 몸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잖아. 근데 무궁하게 쓸 수 있는 게 마음이라는 잠재력이라니까. 그래서 선한 사람이 좋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야. 궁극적으로 선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정치인들을 봐. 나는 보면 저 사람은 참 바탕이 선하구나. 그럼 많은 공경을 겪겠지. 그러나 그 선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 결국 자기 마음에 평안을 얻어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정말 뒤틀려 있고 뭔가 정말 비루하고 막 이런 것이 눈에 다 보이잖아. 거기서 무슨 용신을 쓴들 되겠냐고. 거기서 부귀의 영화를 누려도 그 사람은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없어. 절대. 그러니까 이 영역이 있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런 그 구체적인 물질 그리고 이렇게 신체를 가진 세계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각각 기질이 달라. 소질도 다르고 뭐 달라. 그럼 왜 다르지? 어떻게 다르지? 그거에 대한 어떤 기본 컨셉을 보여준다고 할까? 그러면 아주 유용한 거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갖고 있는 제한성을 넘어가는 거예요. 식상 기운이 있다. 그래서 먹방을 할 수 있어. 내가 위장이 그 정도가 됐어. 그 다음에는 그거는 그냥 위장병인데 그 다음에. 근데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해서 정성껏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힘이에요. 사람이 먹는 게 없으면 같이 친밀하게 이렇게 관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알약 하나 먹는다 그러면 다 사람 자살해 다. 내가 왜 사나 이거. 무슨 낙으로 사나 이거. 같이 먹으면서 수다를 떨면서 이게 밥이 세상을 연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쓰냐 안 쓰냐는 이제 자기 마음이 결정한다고. 그리고 초반에는 내가 사주대로 막 그냥 막 끌리는 대로 살았어. 근데 중년에 알게 됐어. 그때 마음을 쓸 수 있다니까. 완전히 밑에 있는 동기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그런 인연장에 가서 저 기운을 써요. 그러니까 사주는 절대 결정된 게 아니야. 그런 차원에서.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떤 종류의 지도를 보여준다. 그래서 유용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로 선택을 해서 일을 할 때는 그냥 자기를 믿고 꿋꿋하게 가는데 그거를 계속 막 이렇게 한다는 건 아직 거기서 동의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의 세상에서는 이제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하고 접속 과잉의 시대에서 개인들이 외딴방에 갇혀 있고 그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자기만의 외딴방에 갇혀서 소리 없이 소멸되어가는 존재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이 청년들 2030 세대가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단절된 그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사주 명리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그러니까 이게 사주를 보는 거는 지금 뭐예요? 그게 음양오행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저기서 이제 비겁 식상 이런 식의 보편적 기운으로 나를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함께해 주는 게 저 지도예요. 저기에는 나의 나만의 무슨 아이템이 있는 게 아니고 목의 기운이 많다 그러면 이 세상에 모기의 기운을 쓰는 사람이 아주 많아. 그 뭐 깃발 중에 뭐 정숙 씨의 딸들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 예, 전국의 정숙 씨의 딸들 모임 뭐 그럼 엄청 많겠죠. 지영이네 모임 뭐 지영이들 모여라 이러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주에 목 기운 많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엄청 많아.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봄이라는 걸 다 거쳐야 봄, 여름, 여름을 만나고 가을을 만나고 겨울을 만나고 얼마나 보편적인 거야. 그런데 그거를 내가 다르게 지금 발현되는 건 뭐냐면 구체적 물리적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것을 막 치를 떨면서 싫어하게 되면 고립이 되겠지. 근데 다름이 밑에 이렇게 우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 뭐 세상에 감목들이 얼마나 많을까? 내가 힘들 땐 감목들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힘들면 또 여름이 오겠지. 예.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를 에고에 가두지 않고 이 우주 세계라는 무대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객관할 수 있는 거리를 두고 봐야 돼. 거리를 두지 않으면 진짜 아토피가 생기는 거지.
자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좋은 감정은 단 하나도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근데 서로 단절돼서 자기만 그런 줄 알아요. 이게 또 비극이야. 원리를 알아야 돼. 연결되지 않은 존재는 부정적이고 불행한 감정 외에는 느낄 수 없어요. 내가 컴플렉스가 있어서 고립됐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고 고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컴플렉스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야, 반대. 근데 그거는 뭐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청년을 키운 부모 세대와 사회 전체가 이제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막 그 자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하는 거를 덜 하게 되지 않을까? 나를 둘러싼 배경과 연결되는 차원으로 사유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뭐 사회과학적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일단 막 그게 너무 거부감이 심해요. 근데 명리학은 딱 그 정말 내 생일이잖아. 내 생일. 내 몸과 마음, 생리와 심리에 있는 이런 지도, 리듬과 패턴이 있다. 여기에는 무슨 선악 시비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보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스스로가 그거를 알아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그거는 이제 그것까지 뭐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몰랐다가 알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이 다르게 해석이 돼, 이 세상이 다르게 보여라는 체험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만나면 그런 청년들이 줄어들어요. 뭐 그 사각지대까지 해서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진다,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이제 우리처럼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자연, 계절의 원리와 내가 이렇게 연동됐구나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선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선해진다는 건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거든. 이제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저절로 그런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혹시 가미당 공동체는 뭐 어떤 일관으로 설정을 하고 일사면이나 정오면은 어떤 흐름을 타고 있구나 해서 어떤 걸 용신으로 삼아서 마음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조직이나 집단, 밴드도 다 이제 그 하나의 운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실 그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이끄는 사람들의 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권력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활동성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운동성을 구성하는가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이 가미당이잖아요. 감은 이제 물이잖아요. 근데 수학이제, 수암이제 그 중수감이라는 그 주역의 그 괴를 보면 아주 험해요. 물에 이렇게 빠져서 뭐 그냥 못 나와. 그래서 뭐 3년은 뭐 옴짝없이 묶여있고 막 이런 건데, 그래서 왜 감깨를 쓰냐고 너무 깜짝 좀 놀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부는 그런 거여야 되거든. 공부는 물처럼, 물은 가장 근본적인 거고 모든 걸 연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굶을 수는 있어도 물을 끊으면 못 살아요. 뭐 단식은 막 뭐 40일, 50일을 할 수 있어도 물을 그렇게 못 먹으면 못 사는 거거든. 근데 또 그 물은 세상과 세상 모든 데 이제 흡수되고 흘러갈 수 있으니까 유동성. 그런데 물에 빠지거나 뭐 물이 이렇게 웅덩이가 지면 거기는 3년은 못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런 정도의 고난이 있어야지 이 지혜가 생겨요. 매끄러운 길을, 꽃길을 걸으면, 공부는 꽃길을 걷는 건 식상기운이에요, 식상. 그러니까 이제 물을 이제 그걸로 삼게 된 게,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영광 보고 내가 꽃길을 걷겠다 이러면 여기는 오지도 않겠지만 와서 얼마를 버티겠어. 여기는 늪이야, 이렇게 하고 늪을 충분히 견뎌야 이제 흘러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를 향해 가야 되죠. 모든 물은 바다를 향해 가잖아. 바다로 갔다가 이제 비가 돼서 다시 오겠죠.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끝없이 흘러가야 돼. 흘러가려면 그 흐르는 힘이 있어야지. 근데 그 평지를 그냥 가고 있으면 이 물이 얼마를 가, 다 말라버리지. 그러니까 충분히 이 웅덩이에서 그 버티고 건디고 그 힘으로 이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실개천처럼 흘러가든 뭐 옹달샘처럼 이게 다 지혜를 표현하는 말이잖아. 깊은 산속 옹달샘 퐁퐁 솟는 거잖아. 퐁퐁. 이 얼마나 힘이 생동감이 넘쳐. 근데 실개천처럼 흘러가야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는 거지. 서두를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공부를 하는 곳인데, 근데 여기 와서 사실은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먹어. 먹을 법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 나는 처음에 되게. 그리고 운명에 대해서 이제 끝날 때가 훨씬 지났구나. 내가 노력하지 않고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이유 없이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부처님의 팔자는 어떤 것 같아요? 29살까지 온갖 호의호식을 다 했고 그 이후는 45년 거지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팔자를 어떻게 말할 수 있지? 이 세상에 누구도 부처님보다 가난하고 예수님보다 억울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운명의 아주 반전이에요, 반전. 온갖 문명이 이렇게 진보를 했는데도 우리는 왜 소크라테스, 예수님,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을까? 운명의 키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운 좋게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내 자식이 너무 평생 아팠어. 내가 할 수 있어? 이걸 고쳐줄 수 없죠. 그리고 내가 너무 막 훌륭한 사람으로 살았어. 근데 내가 사랑한 사람이 먼저 떠날 때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가족은 다 잘 살아. 네, 우리나라는 다 잘 살아. 근데 어디선가 전쟁을 하고 전염병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끼니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냐고.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았을 뿐이잖아. 그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어떤 내가 누릴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있어 봤자 그거는 그냥 꿈같이 지나가고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된 거라는 거예요. 제가 고전평론가로 살기로 결정하면서 어떻게 됐어? 누군가 취업을 했잖아. 내가 누군가를 취업을 시켰다고 교수로. 좀 생색을 내야 되는데 누군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억울한 죄인이 어딨어. 소크라테스처럼 또 기가 막힌 죽음도 없어. 근데 저분들은 너무 모든 게 충만해. 부처님은 45년을 생 그지로 살았는데 거지였다고. 그 아난이라는 비서도 20년 뒤에 온 거거든요. 20년 동안 어떤 의존도 받지 않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80세에 그 열반을 향해 갈 때도 그날도 탁발 나가고 자기 먹고 바루를 자기가 씻어요. 근데 막 그때 막 이질에 걸려서 설사를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이 파산이 나도 부처님보다 가능할 수 없어요. 근데 뭐가 두려운가? 그러니까 그거는 오로지 내가 두려워하고 누군가와 비교해서 더 낫겠다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그 마음만 딱 내려놓으면 운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이 내 운명 사주팔자를 보고 즐길 수 있지. 아 이제 뭐가 오겠구나. 비겁들이 오겠구나. 와서 내 돈을 뜯어먹겠구나. 겁재들이요. 올래 뭐 와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일복이 많이 들어오는 그러면 막 그런 인연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조절을 하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건 되게 그러면 이 어떤 팔자든 다 긍정하게 된다. 그게 운명이다. 아모르파티 아시죠? 자 여기까지. 네. 쌤들 그러면 오늘 북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